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개법학원의 이제 도종우 강사입니다. 이번에 인문 강의를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도종우 강사이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드리자면, 프로필은 이제 최근 6년 이제 합격 이력도 이제 적어놨는데, 올해도 이제 시험을 계속 봤고요. 앞으로도 시험은 시험장에서 계속 볼 요량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합격은 이제 했고, 작년에는 또 이제 강의를 상황 판단을 좀 할 여력이 안 돼가지고 간단하게 유형 특강 정도만 작년에 진행을 했었는데 자료 해석을 이렇게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됐는지 올해는 자료 해석이 점수가 가장 좋더라고요. 근데 워낙 올해가 쉬웠어가지고 점수는 크게 의미 있진 않았던 것 같고 올해는 약간 인문학에 좋은 연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장치 같은 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7년도부터 이제 계속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직렬은 재경직렬로 가능하면 이제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너무 사후적인 거라든지 너무 과한 것들이 분명히 강의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강의하려고 막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습성이잖아요. 보통 강의하는 입장에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검증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험을 보는 게. 그래서 항상 이제 시험을 가능하면 보는 걸로 할 거고요. 이번 연도에 이제 인문 강의가 좀 늦긴 했지만 7월에 이제 인문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료 해석 개간을 오늘 간단히 진행할 예정이에요. 오늘 수업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진행한 상황 판단과 비슷하게 오늘은 유형별로 대충 이 자료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유형마다 대표적인 한 문제 정도씩을 어떤 주제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같이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개간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시다시피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요, 이제 1, 2, 3교시 중에서 2교시 점심 먹고 이제 시작이 되고요. 언어, 자료, 상황과 마찬가지로 문항수는 40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판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이제 이때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자료 해석의 문제가 4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래 책형이라는 게 항상 두 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지금 올해 포함해서 최근 3년만 책형이 하나로 진행됐습니다. 아마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렇게 거리두기 때문에 책형을 나눌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둔 것 같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20문제, 20문제 단위로 책형이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서 가형과 나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형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 있고 21번부터 40번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가형의 21번부터 40번 문제가 그 다른 나형의 1번부터 20번 문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가형의 1번부터 20번까지의 이 문제가 나형의 21번부터 40번까지 문제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웃해 있는 수험생들 간에 번호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컨닝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책형을 두 개를 나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얻어갈 거는 이 패셋이라는 시험이 그러면 이 가형을 푸는 사람과 나형을 푸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른 문제의 순서를 가지고 풀기 때문에 문항 순서에 따라 이 어느 정도의 난이도가 비슷해야지 이 형평성에 맞는 시험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40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20, 20 이게 나뉜다는 게 뭐냐면 20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가 완결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40문제를 구성하는데 앞에 20문제가 쉽고 뒤에 20문제가 어려우면 다른 책형은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를 접하게 되는 거라서 불리하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난이도는 1번부터 20번까지 일반적으로는 처음엔 좀 쉽다가 나중에 어려워지는 구조를 띱니다. 근데 이제 100% 무조건 뒤로 갈수록 어렵다는 건 아니고 뒤로 갔는데 중간중간에 쉬운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정해놓고 이렇게 대비를 하시는 건 절대 옳지 않습니다.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0문제를 푸는 거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나중에 이제 제한 시간이 90분이다 보니까 이 마지막에 이제 OMR 카드를 체크하는 시간이 보통 종료하기 5분 전. 좀
이르게 이제 보험사마 빠르게 하면 10분 전에 체크를 하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푸는 게 80분 정도를 구분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10분은 일단 OMR 체크를 먼저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남는 시간에서 스킵했던 문제 혹은 다 풀었다면은 이제 두 번 계산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다 40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올해만 조금 제외하고 보통 이 10분 동안에 이제 스킵했던 혹은 남았던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시험 전략 중에 하나가 80분의 사용 시간을 이렇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중간에 이제 시간 체크를 하실 때 20번까지의 이 시간이 한 40분 정도를 여기 안에 이제 마무리 짓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언어나 자료나 상황이나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이렇게 이 구성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시간 관리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사실 이제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부분이고요. 이제 구체적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결국 피셋이라는 시험이 이제 가장 특이한 지점은 다른 전공 2차 시험과는 다르게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 대표적으로 독해력, 자료 해석은 자료 해석 능력, 그리고 연역적 논리, 귀납적 논리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써놨지만 이 피셋 자료 해석의 특징은 지식이 아닌 능력을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접해 보셨으면은 혹시라도 수능의 사회문화 과목의 수능 시험지를 보셨으면 간혹 표나 이런 것들이 자료 해석과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접해 봤냐 이런 게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OX 판단을 이제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통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이제 능력을 테스트한다는 게 이 피셋의 특징이자 이제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 특징이 되고요. 그럼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주어지는 게 사실 글이 아니잖아요. 자료 해석은 언어 논리하고 상황 판단하고는 다르게 글이 아니라 거의 자료, 표나 이제 흔히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래도 이제 써놨지만 자료의 종류 이렇게 써놨죠. 대표적으로는 표가 나와요. 자료의 종류로서는.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 중학교 때도 봤고, 이제 수학 시간에 그래프 같은 것도 봤었죠. 이제 X축, Y축, 좌표평면, 비율 원, 그 다음에 그 외의 그림 등이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이제 조금 첫 번째부터 자료 해석의 특징이 나오는 게 보통 시험을 초기에 이 피셋 시험을 자가 진단을 해본다고 보셨을 때 언어 상황은 7, 80점이 보통 잘 나오는 편인데 한 자료 해석은 처음부터 70점, 80점을 맞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면 언어 상황은 사실 리트 시험이라는 부분하고도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고 또 더 돌아가 보면 이제 미성년 시절에 대학 입시를 하면서 내신이나 수능 대비할 때 그 언어나 국어하고도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나 상황에서 기본 전제 능력이 되는 독해력 같은 경우는 익숙하단 말이에요, 저희에게. 근데 자료의 해석 능력은 사회문화를 만약에 선택을 안 한 사람이 더 많기도 하고요.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문항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표나 도수분포표나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수치를 제시했을 때 이거를 정보를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해본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피셋을 보시기 전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리트 시험이라는 이 시험하고도 거의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이 과목은 약간 피셋만의 독특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 상황이 언어나 상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입시를 치르면서 독해력이 끌어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진입하시는 게 대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괜찮은데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해본 이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험생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모두가 다 출발 지점이 처음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양치기를 많이 하시면 즉 자료 해석만큼은 세 과목 중에 가장 어떤 노력 대비 점수 상승폭이 현실적으로 잘 나타나는 과목이 자료 해석이거든요. 저는 그 통계치가 왜 그런가를 따졌을 때 저거라고 봐요. 이미 독해력이 어느 정도 차올라 있는 상태에서 독해력 연습한다고 안 오르잖아요. 근데 얘는 누구나 다 거의 이제 밑바닥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한두 달만 고생하면 금방 점수가 오르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반대로 가장 낯설기 때문에 처음 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과목이기도 해요. 제 기억에도 제가 처음 이 피셋 과목 풀었을 때
이상하게 자료 해석만 풀면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낯설어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치기가 필요성이 세 과목 중에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당연히 자료 해석의 표 안에는 전부 다 수치로 보통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사칙 연산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 사칙 연산이 기본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해석 능력을 토대로 정확한 수치를 구하게 된다면 그걸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연산 처리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써 있다시피 이제 사칙 연산 연습 같은 거를 통해서 계산을 조금 빨리 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고시촌에서 흔히 이제 퍼져 있는 교재가 비타민이라는 교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 5분, 하루 10분 투자해서 사칙 연산 계산을 이렇게 훈련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를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비율 암기 같은 걸 미리 해두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 얼마고 0.5고 그럼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는 50%이고 이런 것들을 수치들을 다 암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 0.333 이렇게 가는 거고 여기는 33%다. 뭐 이렇게 외우고 뭐 이제 8분의 1 같은 것도 여기가 0.125다. 그래서 여기가 12.5%다. 이런 것도 잘 안 쓰는 거지만 이런 거를 외우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어요. 대부분은 이런 비율 정도는 어느 정도 외우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한 20분의 1까지 이제 외우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20분의 1부터는 뭐 25분의 1 그 다음에 뭐 40분, 이제 5단위로 끊어서 30분의 1, 그 다음 뭐 10단위로 끊어서 40분의 1, 뭐 이렇게 요 정도, 이건 뭐 4분의 1이랑 똑같은 거니까 뭐 한 25분의 1만 추가해가지고 20분의 1까지는 전부 다 좀 외우시는 게 좋고요. 19분의 1 그러면 18분의 1 이런 것도 좀 외우는 게 좋다는 거죠. 어느 정도 소수점 둘째짜리 정도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이건 이제 사실 등이고요. 여기에 더 추가적인 방법들이 있겠죠. 구구단을 이건 저는 선택하지 않았는데 구구단을 암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거의 대부분 1부터 9까지 구구단은 다 하잖아요. 저희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19구단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9 곱하기 19까지도 이제 외우셔가지고 나는 최대한 현장에서 계산을 줄이는 시간을 한번 이걸 통해서 암기를 통해서 커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하든 안 하든 본인의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 1번하고요. 2번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결국 이 능력과 이 연산 처리하는 속도를 줄이는 것과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 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피셋이 물어보는 능력인 건데 주로 물어보는 거를 꼽자면 사실 이 연산 능력보다는 최소한 5급 행시에서만큼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연산 처리 속도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5급이. 그래서 해석 능력이 훨씬 중요한 게 5급이고요. 단지 이제 계산을 조금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입시 같은 문제나 올해 제가 저번 주 이제 올해 7급 시험이 있었잖아요. 저번 주 토요일 날에. 근데 이번 7급 시험이 굉장히 이제 쉬웠대요. 전체적인 평가는. 근데 제가 다 풀어보진 않았는데 그 이번 자료 해석 7급 문제가 계산을 좀 요구하는 문제가 몇 문제 있었다. 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연산 처리를 속도를 올리는 거 보다는 해석 능력을 키우는 아이디어적인 측면의 공부가 좀 더 비중을 두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가 되는 거냐면 논리적인 사고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뭐 논증이나 논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제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를 제시하는 걸 논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반적인 과정은 논리라고 하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데도 이런 논리적인 사고력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주장을 할 때. 그래서 보통은 이 어떤 주장을 하는데 과정의 대표적인 게 연역적 논리하고 이제 귀납적 논리가 있단 말이죠. 이제 상황 판단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뭐 중복되니까 설명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피셋을 리뷰하면서도 연역적 논리를 사용하셔가지고 자, 요거와 연결됩니다. 논리적 사고를 이용해서 이 자료 해석하는 능력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어진 자료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그거를 내가 다루기 쉬운 형태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과정은 논리적인 사고력으로 연역적 사고 과정을 거쳐서 가공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들어와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보다 내가 이거와 동치가 되는 똑같은 연역 논리로 모양을 바꿔서 좀 더 가볍게 확인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확인할 것인가,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과정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연역을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연역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귀납적 사고도 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가까울수록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귀납으로 얘기를 들으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타당성을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경험적인 타당성을 얘기를 할 때 보통 귀납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언어랑 상황 판단하고의 다른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요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선지가 있어요. 선지는 복이형이 아니라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들의 답란이죠. 그럼 여기에서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언어랑 상황은 보통 이렇게 주면 이 4개 다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황도 마찬가지로 5개 주면은 5개 다 확인하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자료 해석은 거의 100이면 100 모든 수험생이 이 4개 중에 많이 봐야 3개를 봅니다. 적게 보면 2개를 보고요. 마찬가지예요.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만 보는 거지 답이 나오고 난 뒤에는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자료 해석은. 왜냐하면 그걸 다 보게 되면 푸는 문제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시간적 제한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 과정 자체가 주어져 있는 복이나 주어져 있는 선지를 전부 다 확인하지 않는 것이 포인트죠. 그럼 여기에서 이게 무엇부터 볼지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죠? 그래서 기납이라는 얘기를 왜 드렸냐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무엇부터 보느냐에 따라서 푸는 속도가 달라지는 거고, 무엇부터 보지라는 고민도 해야 되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자, 기납에 관련된 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선구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제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못 푸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방금 이야기 드린 게 이제 뭐냐면, 이 선구안은 뭐냐면 저번 주에 이야기 드렸던 상황 판단은 이걸 풀 문제인지 안 풀 문제인지 판단하는 게 선구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보기가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리을 이렇게 있고 선지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었을 때 어떠한 보기 혹은 어떠한 선지부터 볼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간단히 한번 요거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계속 일반론만 얘기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제가 문학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한 6쪽 가보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걸 풀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만 좀 드릴게요. 페이지 6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제 8번 문제가 있죠. 이제 올해 시험 8번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제가 지금 이건 나중에 아마 풀게 될 건데 이제 요 보기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을 골라보라 그러면 5번이 이제 정답이 문제예요. 이제 풀이의 관점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제 보기의 관점인 겁니다. 자, 예전에는 기역이 3개가 들어가면 5개 중에 무조건 기억이 맞을 확률이 거의 98%가 넘었어요. 딱 18년도까지요. 어떤 느낌인지 대강 아실 거예요. 한 번만 딱 풀어보셨으면. 그럼 기억이 2개 들어가면 맞을 확률이 높을까요? 틀릴 확률이 높을까요? 맞죠. 근데 이게 한 18년도까지는 거의 98% 이상으로서 계속 경험적으로 축적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선지플레이라는 수험가의 약간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만 보고서 이거를 OX를 판정하니까 되게 안 좋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년도 시험까지는 암묵적으로 기억이 3개 들어가 있으면 기억을 확인하지 않고 맞다 가정하고 풀면 항상 모든 문제가 기억을 확인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발레가 많이 등장해야 하나였어요. 한 시험에서.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선택하는 게 우월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기억 실제로 이제 2개가 들어가니까 이건 틀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푸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19년도 정도부터는 이게 출제자의 귀에도 들어가가지고 발레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90% 이상이 아니라 한 70%에서 80% 정도로 맞춰놨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발레가 10문제 중에서 2개, 3개는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된 거예요? 경험적인 이 추론이 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기억을 3개 들어가 있다고 안 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수험가. 왜냐하면 목표가 최소 10개 중에 8개는 맞춰야 되는데 그거 밑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전략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좀 유해하다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물론 2개 가지고 들어간 거 가지고 이제 해보지만 거꾸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확인은 다 하긴 할 건데 여기에서 만약 자 5번이 지금 답인 상황에서 우리가 보기 중에서 좋은 보기가 뭔지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리을이 현재 이 1번부터 5번까지 성지 중에 3개가 있죠. 근데 5번이 답이니까 리을을 확인하면은 2개만 소거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자 리을을 확인하고 나면은 2개만 소거되니까 3개가 남으니까 최대 2번을 더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럼 기억도 마찬가지죠. 기억을 확인했는데 틀렸는데 1, 2번만 소거가 되죠. 자, 니은도 확인해 보시면 니은도 맞는데 1, 3, 5번이 맞죠. 디귿이 어디 있죠? 이렇게 3개죠.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한 보기예요. 맞죠? 어느 걸 확인하더라도 2개씩만 소거되니까 여기서는 좋은 보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의 답은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2번이 됩니다. 여기서도 기억 3개가 들어가 있고 니은 3개가 들어있고 디귿 3개가 들어있고 리은 답이 아닌 2개 있으니까 여기서도 좋은 보기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좋은 보기의 구분을 이런 걸로 이제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나씩.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쪽으로 또 한번 가보세요. 이제 좋은 보기를 한번 발견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11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에 정답은 4번이거든요. 자, 4번이 답이라는 건 보세요. 이제 여기는 조금 아까 2개랑 달라요. 리을이 몇 개 들어가 있죠? 5개 중에?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럼 만약에 이거를 순서를 되게 지금 얘기하는 건 사후적이지만 이따가 이거를 사후적이지 않게 만드는 논리를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리을이 지금 2개 들어가 있는데 정답이니까 만약 내가 이 문제를 봤는데 리을부터 봤다면 3개가 소거되죠. 그럼 4, 5번 중에 답이 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앞에서 봤던 모든 보기들은 그냥 평범한 보기들이었는데 얘는 되게 구조적으로 좋은 보기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좋은 보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좋은 보기가 하나 더 있어요. 보시면 디귿이 3개가 들어있는데 정답이 4번인데 디귿이 3개가 들어있는데 이게 틀리니까 2, 3, 5번이 소거가 되잖아요. 한 번에. 그럼 만약에 이번엔 디귿부터 봤다 하더라도 우리는 디귿이 틀리니까 4번 아니면 1번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겹치는 기억은 제외하고 니은은 제외하고 기억이나 리을 중에 하나만 확인하면 이 4개 보기 중에서 3개가 아닌 2개만 확인하고 정답이 도출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다시 이제 첫 페이지를 한번 돌아보실게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이 귀납을 이용해서 이제 과거에 06년도부터 시험이 시행이 됐는데 되게 오래됐죠, 진짜. 18년 정도까지예요. 여기서 이제 18년도에 발레가 조금 나왔다가 이제 19년도에 엄청 발레가 많이 등장했는데 최대 선지 플레이라고 하는 거를 써먹을 수 있던 시기가 10년이 넘게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이때 자료 해석에 고득점을 받았던 분들 중에 만약에 선지 플레이를 활용하셨던 분이라면 조금 시험에 취지하고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은 출제 기간이 딱 파악을 하고 있고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이 이후에 19년도부터 23년까지를 봐보면 한 75% 정도로 이걸 맞추는 것 같아요. 비율을. 3개 들어가 있는 것은 처음 기억 기준으로 봤을 때 3개 들어가 있는 건 맞고 2개 들어가 있는 건 틀리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대신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이와 약간 유사한 논리로서 좋은 보기라고 이제 앞으로는 명명을 할게요. 좋은 보기. 그러니까 정답 선지에 3개가 들어있는데 틀리거나 2개가 들어있는데 맞는 보기가 되겠죠. 보기. 이 좋은 보기를 찾는 눈을 이제 키우셔야 돼요. 성관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 위에 있는 선지풀처럼 비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기준이 뭘 것 같아요? 이 좋은 보기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출제자야. 문항을 딱 만들었어.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이 구체적 내용 상관없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이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보기 중에서 뭔가 난이도가 다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어진 자료에서 메인이 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겠죠. 그죠? 그럼 그런 좋은 것들을 이 기억부터 리을 사이에 하나를 넣어놓게 되면 그 보기를 가지고 이걸 먼저 탁 캐치한 사람들한테 빨리 풀도록 설계를 하지 않을까요? 이건 당연한 심리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보셔야 되냐면 자료 해석은 특히나 출제자의 관심사를 파악하실 줄 아셔야 돼요. 주제마다도 있고 형태마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귀납에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증명 타당성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좀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이건 아직까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관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귀납과 연결돼서 이 좋은 보기를 여러분들이 가려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뭐 간단히 해야 되고 요거는 아마 오늘 두 번째 바로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도 한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전반적인 얘기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한된 시간이 가장 큰 특징이 피셋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못 푸는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못 푸는 문제가 당연히 발생한 걸 안다면 당연히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스킵하는 눈도 필요하겠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기와 어떠한 선지를 먼저 볼 것인가라는 얘기를 이제 미리 한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품과 안에서도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시간이 급박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피셋이라는 시험이 실수를 유도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실수를 유도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익히셔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피셋은 실수하는 이유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다 달라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했던 실수가 사칙연산이었던 것 같아. 더하기 빼기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출 분석을 하시면서 문제 푸시면서 이런 실수 노트 같은 것들을 한번 따로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계속 이제 왜 어떠한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지를 기록하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건 이제 상황 판단에서 이야기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이 절차로 구체적으로 넘어가면 저는 이렇게 나눌 예정이에요. 제목에 그대로 있잖아요. 상황 판단 때도 얘기 드렸지만 제가 이번에는 딱 컨셉을 잡은 게 피셋이 무엇이다라는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피셋이라는 시험은 형식이 없어요. 일단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실체만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피셋이 뭐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처음 시행됐던 06년도부터 한 11년도 정도까지는 한 11, 12년도까지는 이 시험이 뭔가 제대로 자리가 안 잡힌 상태의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편집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등장하지 않은 유형의 문제들도 몇몇 보여요. 근데 한 13년도 정도부터 이후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식적 유형이 잡혔어요. 근데 그게 벗어날 때도 있다라는 거죠. 항상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13년도부터 한 17년도 정도까지가 유형적으로 뭔가 잡힌 시기 같고요. 그 다음에 1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유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 유형에 포섭되는 기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 정도는 제가 한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5개 년도를 유형별로 싹 정리를 한 다음에 차라리 규정을 하기보다는 이 연도를 가지고 우리가 유형을 학습하고 요 연도부터 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까지도 한번 보시는 거죠. 피셋의 경향을 보시는 게 규정을 하시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최대한 이런 것들을 좀 그대로 문구를 쓰기 위해서 자료 해석도 일단 저는 형식으로는 자료의 종류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실제 자료가 동일을 하다고 해도 이 문제를 푸는 해석의 종류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종류마다 이 해석을 또 소단어로 한번 나눠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처음부터 한번 자료의 종류를 눈으로 한번 훑어볼게요. 자, 요거까지만 하고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훑어보겠습니다. 어떤 자료가 이제 등장하는지 보시면 이제 제가 두 번째 로마자 2하고 단일 자료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료를 하나만 주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한 경향이 있어요. 가장 흔한 건 이렇게 표를 줍니다. 그리고 보고서와 이렇게 함께 주기도 하죠. 다음 문제도 넘어가면 표고요. 계속 표가 나오죠. 표 하나씩이 계속 나와요. 여기에서는. 이제 특징은 전부 다 지금은 자료가 표 하나씩 나오고 처음으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가로축, 세로축을 이제 이변수로 하는 함수의 그래프 이런 식으로 입혀서 해석하는 부분도 있고 그건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기준을 잡아놓은 게 2개 이상의 자료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들을 엮어봤어요. 이제 표 2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표가 나오고 이 보기 안에서 이제 도수분포표하고 도수분포 이제 눕혀놓은 거랑 비율 원이 이렇게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단일 자료에서는 표만 나왔죠. 그래프 이제 하나 나왔고. 근데 이제 복수 자료에서는 이제 이 비율 원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복수 자료다 보니까 이 단일 자료보다는 풀이의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라는 경향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도 표 2개 주고 선지에서 전부 다 그래프랑 도수분포표랑 이제 비율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표하고 비율 원 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표고 이제 도수분포표 나오고 쭉쭉 보시면 거의 표가 대다수예요. 표. 그리고 이제 이번엔 표하고 그래프가 같이 나온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표.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그럼 이렇게 이제 모든 문제 자료만 크게 눈 뜨고 그냥 형식만 보면 표가 80% 이상이에요. 표만 여러분들이 잘 이 안에서 정보를 다 도출하고 확인할 줄 아시면 자료 해석은 거의 되고 약간 사이드로 그래프, 이제 도수분포표, 비율 원, 그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여기에서는 그림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재작년이죠. 재작년 같은 경우가 조금 형식을 벗어나려고 그림을 좀 많이 줬던 해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림은 이걸 표와 이 그래프 제외한 그림이 나오는 문제는 보통 한 해에 많아야 한두 개 정도 나오는데 재작년에 좀 많이 나왔다. 그 정도만 형식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관건이죠. 실제 문제 풀이는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어진 자료를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서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관심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류별로 제가 해석의 종류를 이렇게 적어놨죠. 확인. 그래서 이제 비교 계산, 그 다음에 추론, 도출, 평균, 그래프 관계, 원소의 최대 최소 이런 주제들이 항상 일관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칭형, 결정 조건, 소거 조건, 선지 활용 이게 이제 나중에 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좀 유형을 몇 개 추가를 해보자면 이제 한 개년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냥 추론에다가 그냥 넣었다가 생각했는데 자료 해석의 계산형 문제도 충분히 나와요. 상황 판단처럼 어떤 계산값을 묻는 문제도 있고 자료 해석이라고 해서 계산하는 문제만 나오지 않아요. 전부 다. 가끔 퍼즐 문제 같은 것도 나옵니다. 상황 판단에 나올 법한. 그래서 저는 요거를 자료 퀴즈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자, 바로 이제 요거를 넘어가서 하나씩 이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주세요.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오전에 확인했는데 올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걸 나름 유형 분류를 이렇게 맞춰 놓은 거예요. 그 4번 문제 처음 나오잖아요. 요거를 제가 매칭형 첫 번째 문제로 넣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빼먹었네요. 요거는 매칭형으로 이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칭할 때 처음 풀겠습니다. 자, 처음 문제로는 이제 3쪽에 있는
5번 문제를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을 제가 항상 2분 정도씩은 드려볼 테니까 나름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중요한 건 답, 이게 아니라 이 답을 내는데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쳤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과 어떠한 차이가 있고 이러한 부분이 수용 가능한가라는 관점으로 오늘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자, 일단은 지금은 나름대로의 방식을 통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재겠습니다. 2분 지났습니다.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2분 30초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시간 드리고 일단은 자료 해석에 아마 한 비율로 따지면 6, 70%는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주제가 6, 70%가 되냐면 비율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만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이건 자료의 종류로서 이제 표에 해당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물어보는 주제를 보시면 전부 다 비중, 그리고 여기 인정률이니까 여기도 비중이죠. 다 비율이에요. 4개가. 그리고 4번 선지를 보시면 신규 신청자가 가장 많은 애와 철회자가 같다 했으니까 얘만 비율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수치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럼 비율 계산을 할 필요 없이 여기는 수치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계산량으로 봤을 땐 1번, 5번 중에 가장 적은 계산량을 가지고 있는 게 뭐죠? 4번. 그러면 아니면 이거 이따 얘기할게요. 자, 아무래도 계산량이 이제 1번, 2번, 3번, 5번이 이제 많겠죠. 그러면 이제 이 비율 계산을 하시려면 이제 확인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요거는 비율 이제 비율 대소 비교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비율 계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수식으로 한번 써보면 A분의 B와 C분의 D가 있었을 때 이 녀석 두 개의 비교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면 가장 쉽게 이 녀석의 비교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렇게 돼요.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한다면 만약 A가 C보다 크고요. and B가 D보다 작으면 제가 요 왼쪽 거를 X라 하고 요 오른쪽 거를 Y라고 잠시 칭할게요. 저절로 확인할 필요도 없이 X하고 Y 중에 대소관계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모가 작고 분모가 크고 분자가 얘가 오른쪽보다 작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이 당연히 x가 y보다 어떻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율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판단은 어떤 연필도 필요 없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분모가 작고 혹은 분자가 크거나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은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고 과정입니다. 단순히 계산 값 일단 얘기 안 했지만 비율 대소 역의 대소 비교를 한다는 전제가 깔린 거기 때문에 값을 계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자, 그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매년 감소한다. 전년도가 다음 년보다 크다. 혹은 다음 년도가 전년보다 작다니까 값이 필요 없죠. 마찬가지로 2번.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해. 어떤 해가 가장 작다. 값이 필요 없다는 거야. 세 번째, 마찬가지고. 다섯 번째, 매년 증가한다는 매년 감소한다 원리가 똑같으니까 일단 이 문제에서는 절대 이제 이 대소비교라는 이 키워드에는 어떤 게 전제가 돼 있냐면 값에 대한 계산을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걸 값을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처음 풀 때 30점, 40점 나오는 원인인 겁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소비교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 볼게요. 그럼 우리가 헷갈리는 게 이제 요걸로 판단되는 것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가 더 많냐면 A가 C보다 작고 이제 B가 D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즉 분모의 크고 작음이 분자랑 똑같은 방향성을 따질 때는 일반적으로 x, y 중에 누가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요때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호로만 쓰는 거니까 조금 헷갈려서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분의 2라는 수치가 있는 거고 여기에 5분의 3이라는 수치를 간단히 한번 비교해보자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3이 5보다 작고 2가 3보다 작으니까 눈으로 1번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판단이 쉽게 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사용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절대 그래도 값은 계산하지 않고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제 혼자서 이제 제목을 지은 게 비율 판정법. 그래서 요 뜻은 이제 뭐냐? 분자가 분모의 비율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모, 분자 모두의 편차, 분모, 분자 편차의 비율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 숫자로. 얘보다 중요한 건 사실 얘입니다. 더 많이 쓰는 건 3분의 2가 아까 얘기했던 외웠던 비율이기도 하죠. 여기가 0.666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긴 0.6이죠. 그죠? 그럼 딱 봐도 결론적으로 얘가 크다라고 하는 게 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게 값을 구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방법보다는 요 방법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과정이냐면 편차를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3하고 5의 차가 얼마가 되는 거죠? 2죠. 2하고 3의 편차가 얼마가 되죠? 1이죠. 그러면 이 두 번째가 분모 분자의 편차가 각각 이제 작은 걸 기준으로 해도 되고 큰 걸 기준으로 해도 되고 저는 항상 작은 걸 기준으로 하는 편입니다. 작은 거에 이 분모의 비율에 해당하는 2가 말을 잘못했네요. 2가 3의 어떠한 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1이 2의 어떠한 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가 더해졌으니까 2는 3의 50%가 넘어가죠. 1은 2의 딱 50%죠. 그럼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의 증가율보다 어떻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크다. 그럼 이 숫자가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편차 정도만 써도 되고 편차도 암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이 편차가 왜냐하면 이게 편한 게 뭐냐면 보통 큰 수가 주어지는데 편차를 보면 편차는 보통 주어진 수치보다 어떻죠?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판단이 되게 시간이 빨라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자료에서의 기본인데 자, 다시 한 번만 이거 혹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이제 요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스토리를 입히자면 3g의 소금물이 있는데 그 안에 소금이 2g이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3g 안에 소금이 2g이 있으면 그냥 생수는 1g이 있는 거죠. 굉장히 짠 물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3g 안에 소금이 2g 있는 소금물을 둘이 합쳤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합치게 되면 전체 소금물의 양은 얼마가 되죠? 6이 되죠? 소금의 양은 얼마가 되죠? 4가 된단 말이야. 그죠? 자,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 여기를 더할 때 분모하고 분자를 똑같은 비율로서 더하게 되면, 즉 2는 2의 100%고 3은 3의 100%란 말이에요. 그럼 이 녀석을 각각을 똑같은 비율로 더했을 때 6분의 4는 원래 있던 3분의 2와 동일한 비율을 가져요. 요거를 다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3 더하기 3이라는 게 3에다가 몇을 곱한 거죠? 2배를 한 거죠. 2 더하기 2라는 게 2에다가 몇을 곱한 거죠? 2배를 한 거죠. 그죠? 그럼 이게 원래 있던 3분의 2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6이라고 하는 거는 몇 배 증가한 거죠? 2배 증가한 거죠? 그럼 증가율로 얘기하면 100%가 증가한 거란 말이에요. 분모의 증가율은. 마찬가지로 분자도 원래 2였는데 4가 됐으니까 증가율은 얘도 100%죠. 그랬을 때 분자 분모 비율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원래 숫자로 돌아와서 얘가 이 3에 해당하는 게 0.66%였고요. 대략. 요 1이 2에 해당하는 비율로 얘기하면 50%, 0.5 비율이었잖아요. 얘가 이 녀석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분자가 여기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 혹은 오른쪽이 작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좀 수식으로 한번 또 마지막으로 정리 겸 적어 드릴게요.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여기에서 A에다가 1 더하기 X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뭐 100분의 X, 100분의 X를 할까요? 비율로 얘기하는 거니까 100분의 X. 그럼 이제 얘 뜻이 A를 X% 증가시킨 양이 되는 거죠. B 곱하기 1 더하기 여기는 100분의 Y가 있었을 때, 자, 요 녀석에서 만약 X가 Y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는 거예요? 분모의 X 증가량이 더 크니까 분모가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X, Y가 같았을 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숫자는 뭐 한다? 전체는 감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일반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되면 X가 Y보다 작으면 이 전체 숫자는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하는 거예요? 요걸 확인하는 거죠. 뭘 통해서? 편차를 통해서 이 녀석이 이 녀석의 몇 퍼센트 증가고 이 녀석이 요 녀석의 몇 퍼센트 증가면 얘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비율을 판정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판정을 해볼게요. 1번부터 한번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심사 완료자 중 인도적 체류자의 비중은 매년 감소한다. 일단 시계 구조를 봐보시면 심사 완료자가 얘가 분모가 되는 거고 인도적 체류자가 얘가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체적인 전반 스토리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분모인 심사 완료자는 계속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도 체류자도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증가하죠.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보지 않고도 한 해는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 18년도. 18년도는 분모가 증가하고 분자가 감소했으니까 무조건 감소했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판정하느냐? 비율로 판정하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걸 보시는 거죠. 얘 대략 몇 배 됐어요? 분모가? 자, 17년도는 몇 배 증가했죠? 대략? 3배 정도 증가했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분자를 볼 때 3배가 넘게 증가했냐 적게 증가했냐만 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3배? 너 안 됐는데? 2배 살짝 넘는데? 그럼 너 무조건 감소했지. 그리고 18년도는 넘어가고 아까 확인했으니까 19년도 보세요. 몇 배 증가했죠? 2배 조금 넘게 증가했어요. 지금 분모가. 분자는 어떻게 되죠? 얘는 2배도 못 미쳐요. 1.5배도 안 돼요. 딱 봐도. 그죠? 무조건 감소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년도 보시면 되게 살짝 증가했는데 얘 몇 배 증가? 20%? 이거 볼 것도 없잖아요. 얘가 10%도 안 증가했는데. 그죠? 그럼 여기가 발레가 바로 떠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제가 1번 확인하는데 손이 필요했나요? 요 개념만 알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단 이게 인문 강의니까 일단 자료 해석 공부가 조금 많이 접해보지 않았다면 이 아주 아까 얘기했죠. 이 비교 계산하는 방법이 자료 해석 계산량의 60%가 넘어요. 그 이 60%를 넘는 거를 손을 안 대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전에 이렇게 계산을 값을 혹은
적어서 하셨다면 분명히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익히셔야 돼. 그래서 벌써 옳지 않는 걸 찾는 건데 틀린 거라서 이제 요게 이제 일단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비율 판정법에다가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요건 수험가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건데 사실 두 개가 다르지 않아요. 용병법이라고 하는 판정법도 존재하긴 합니다. 용병법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 용병법은 이런 가정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용병법은 뭐냐면 A분의 B랑 C분의 D의 비교의 대수 비교를 하실 때요. 일단 요 위의 가정처럼 얘가 크고 얘가 크다라는 가정을 따를게요. 그럼 이거의 대수 비교의 판단은 뭐랑 똑같냐면 A분의 B랑 누굴 비교하는 거냐면 얘가 C가 A보다 지금 현재 더 크니까 C-A분의 D-B랑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이름이 용병이냐면 얘가 C와 C분의 D의 대표 역할을 하거든요. 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게 3분의 2랑 5분의 3이 있었죠. 자, 그럼 얘의 용병이 이제 큰 놈의 용병이 누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걸 빼주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 녀석하고 이 녀석을 비교하면 얘 대신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절반보다 크니까 얘가 크다. 그러니까 얘가 크니까 얘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원리는 이제 이걸 수단만 알려드린 거고 이 원리는 뭐냐면 아까랑 똑같아요. 2하고 1이 뭐예요? 아까? 이게 증가한 편차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비율이라는 게 이 분모 비율과 분자 비율을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같은 원리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고요. 비율적으로 먼저 보고요. 근데 가끔 비율적으로 볼 때 지금 문제는 어땠어요? 계산을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될 만큼 딱 애매한 것들이 없었죠. 근데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애매하게 수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거 비율이 비슷한데? 얘도 23% 같고 얘도 23% 같은데? 그럼 이제 소수점 단위를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 수치 계산으로서 이제 확인할 때 얘보다는 수치를 좀 편차를 줄여서 편차가 숫자가 적으니까 그럴 때 용병법을 쓰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한 회의 시험지를 한번 풀어보면 제가 용병법까지 쓰는 선지 보기가 합쳐서 한 그래도 3개 정도 많으면 적을 때는 이제 1개, 2개. 그래도 계속 꾸준히 있는 편이에요. 그만큼 수치 계산을 지금처럼은 탁 분명하게 첫 단위, 두 번째 단위 유효 숫자 몇 개 안 건드리고도 확인이 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는데 조금 비슷한 수치가 나오면 계산을 해야 된다. 근데 계산을 할 때도 중요한 건 가능하면 이 값 자체를 계산하지 말고 이 용병법을 해서 적어서 풀더라도 요걸 쓰시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2번부터 빠르게 나머지 것들은 전년 대비 신청자 증가율이 가장 낮은 해는 2020년도다. 그럼 전년 대비 신청자 증가율이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를 신규 신청자죠.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가장 낮은 해를 물었으니까 비율을 또 물어본 건데 어떻게 확인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비율을 보는 거예요. 여기 또 대수 비교를 할 때. 그럼 17년도는 2배가 조금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18년도는 2배가 얘도 좀 안 되는구나. 굉장히 크죠, 현재. 우린 작은 걸 찾는 거. 근데 19년도는 2배가 뭐야? 1.5배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거 비교할 필요도 없이 일단 여기까지는 후보가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20년도 보시면은 편차가 이제 얘도 비슷하죠. 이럴 때 이제 어느 정도 숫자를 보는 거예요. 19년도랑 18년도에 앞자리 2개만 보고 편차 계산해 보시면 대략 얼마예요? 2,300 정도 되죠. 10의 자리 감안하에 300 조금 안 돼요. 근데 2020년도는 2,400 정도 되죠. 근데 분모가 어때요? 훨씬 더 많이 증가하잖아요. 위에 분자의 편차에 비해서. 분모 분자의 편차는 같은데 분모가 더 증가율이 높다는 건 당연히 20년도가 더 작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비율법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자, 3번 난민 인정률이 가장 낮은 해. 난민 인정률. 자, 여기에 이제 나와 있죠. 심사 완료자와 난민 인정자. 그럼 심사 완료자, 난민 인정자니까 여기 이제 요 비율을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 2번과 3번은요. 이렇게 사실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2번 조금 해설 수정할게요. 저희가 지금 2번 문제를 푸는 데는 20년도가 가장 낮은지를 19년도부터 사실 쭉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전이라고 치면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 물어본 게 매년 감소한다를 물어본 게 아니라 가장 낮은 해가 20년이라고 물었잖아요. 그럼 기준이 처음 확인할 게 사실 20년도의 감소율부터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것이 작은 게 있는지를 찾는 게 맞는 거예요. 다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요. 가장 낮은 해가 19년도라고 했으니까 19년도에 이 비율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5,000분의 100 잡으시고 2% 정도 되네. 이거보다 작은 거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분자는 거의 비슷한데 분모가 작으니까 여긴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럼 여기만 보시면 2배 좀 적은데? 그럼 얘가 2배보다 더 많이 적니? 훨씬 적은데요? 그럼 끝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기도 끝. 그 다음에 4번 신규 신청자가 가장 많은 해. 신규 신청자는 가장 많은 해가 그냥 눈으로 확인이 되죠. 여기랑 신규 철회자가 가장 많은 해. 철회자는 여기 있죠. 둘이 어떻다? 같다. 자, 지금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4번 가지고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자, 첫 페이지로 여러분들은 여기 페이지 내비두시고요. 저희가 아까 어디서 얘기했죠? 이 얘기를 귀남 얘기하면서 성구한 얘기하면서 좀 길게 했던 얘기 있죠. 우리가 선지와 보기를 다 보지 않는 게 되게 핵심이다. 자료 해석은. 그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연역적으로는 타당성을 입증하기는 어려운데 경험적으로 이거는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까 문제가 몇 번이죠? 여기죠. 자, 4번을 보는데 4번은 출제자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선지예요. 이건 그냥 5개 중에 형식적으로 모양 깔아주는 선지예요. 너무 쉽잖아요, 판단이. 내가 이거를 문제를 만든 사람인데 1, 2, 3번 이런 비율 묻는 문제랑 4번에 간단하게 대소관계 그냥 수치의 크기만 묻는 문제랑 봤을 때 아무래도 4번을 정답으로 놓고 싶지가 않은 게 사람 심리죠. 출제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통계로 100%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에서 4번이 답이 되는 케이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저희가 확률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전략을. 최소 10문제 중에 8문제 이상은 정답이 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반반일 때는 전략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지만 정답이 아닐 확률이 80%가 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문제를 풀 게 전략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40문제를 풀어야 돼요. 선지로 보면 더 많아요. 그럼 이 많은 선지를 최대한 시간을 주려면 확률적으로 이거는 선지에서 쉬운 선지는 처음에 안 보시는 게 좋아요. 확인 안 하고 되게 쉽네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푸시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쉬운 선지는 세모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그럼 1번부터 5번 선지 구조에서 쉬운 선지가 나온다? 이거는 쉽다라는 판단만 하면 확인하시지 말고 그냥 넘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시간 5초도 아까워요.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정답이 될 것 같은 아까 얘기했던 출제자의 관심사가 어디 있을까요? 이 문제는 그나마. 이건 하나 써놔야 돼요. 각주. 이거는 앞에다 써놓는 게 좋겠다. 제일 첫 페이지에 여긴 안 써놨으니까 성관 오른쪽에 못 푸는 문제 성관 그리고 경험과 논리력에 기반한다 그랬죠. 그죠? 경험 아래쪽에다가 1번 이렇게 써놓으시고 각주가 대표적이에요. 경험적으로 어떤 자료를 주고서 각주를 주잖아요. 이거는 출제자의 관심사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각주를 보시고 이거는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난민 인정률이 이 표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구할 수 있는 값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론 가능한 값인 거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좋은 선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난민 인정률을 물어보는 게 3번이거든요. 훑어보시면 저라면 3번부터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발레긴 하죠. 1번이 답이긴 했지만. 근데 이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뭐냐면 10문제 중에 8문제 정도는 이 경향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좋은 선지, 좋은 보기 이런 경향성을.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가져갈 만하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통계를 내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쓴 김에 두 번째를 이제 해드릴게요. 도출 가능 정보. 당연히 각주도 이거하고 이제 포섭이 되긴 하는데 문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문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걸 토대로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거는 출제자 입장에서 일부러 가려놓은 거예요. 그럼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자, 요 정도 얘기만 하고서 이거 얘기가 그대로 또 통용이 정말 되는지, 방금은 발레였는지 그거 이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자, 4쪽으로 가셔서 이제 6번 문제 한번 제가 시간 한번 재볼 테니까 풀어보겠습니다. (2분 10초) 지났습니다. 자, 요 정도 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제가 하나 또 적으라는 거 적어주세요. 그 논리적 사고력하고 연역과 기납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 아래다가 이제 이 연역 중에 하나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말로는 설명했는데 이렇게 하나 적으세요. 동치인식 식을 이용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식의 변환 또 있고 그 다음에 역발상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등 이 정도를 얘기를 해주시고 다시 해당 문항으로 돌아와 주세요. 자, 일단 이 문제도 표 하나고요. 이제 선지도 있고 각주는 출제자의 관심이라 했는데 각주부터 이제 보시는, 그러니까 각주가 되게 중요해서 내려가실 때 이제 이 구조를 파악하시고 내려가실 때 각주는 항상 읽으셔야 돼. 근데 얘는 중요치 않은 각주죠. 뭔 말인지 알죠? 이거 모순 방지 각주라서 그냥 눈으로 지우시든 실제로 지우시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각주가 없는 문제다라는 것 정도 구조를 읽으실 때 잡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선지를 보시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업종일수록 외국인 대상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표면적으로 보면 내국인 대상에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전체분의 쇼핑업, 전체분의 숙박업 이렇게 표면적으로 묻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확인하는데 비중이 필요한 거였나요? 아니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설마 비중을 값을 생각을 했으면 또 이제 초보 단계인 거예요. 비중이 아니죠. 여기에선 중요한 건. 왜죠? 이 녀석들 전부 다 분모가 뭐 하니까? 동일하니까. 뭘로 동일해요? 이 전체 내국인 대상의 각 유형별 전체 합부로 동일하니까 분자의 대소관계인 거죠.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라 외국인이 차지하는 매출액, 그래서 비중을 지우고 확인해도 된다라는 걸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건 확인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대로 식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이제 식을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다 더한 거를 t라 하고 요걸 다 더한 걸 s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어본 대로 식을 써보면 t분의 쇼핑업
내국인. 여기도 t분의 숙박업.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대소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이 대소관계를 따질 때 똑같은 분모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수니까 양변에 t를 곱해서 이게 확인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순서대로 한번 가보시면 1, 2, 3, 4, 5, 6의 순서대를 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도 찾아보시면 1, 2, 3, 4, 5, 6. 그래서 순서가 같나요, 다르나요? 여기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틀렸다라고 판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만 더. 우선순위 있죠? 이제 순위라고 할게요. 순위가 같으면 항목 간 증감 방향이 같다. 하나 써보시면 자 무슨 얘기냐면 만약 1, 2, 3, 4, 6, 5처럼 얘도 1, 2, 3, 4, 6, 5 이 선지가 맞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다면 여기에서 얘가 순위가 낮아지니까 여기에서 얘가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 오른쪽도 외국인이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겠죠. 자, 근데 이거를 대우명제 아시죠? 요걸 대우명제로 한번 바꿔서 한번 제가 써볼까요? 대우명제로 한번 써보면 순위가 같으면 항목 간의 증감 방향이 같다라는 말에 대우명제가 뭐 되죠? 대우가 결론을 부정하게 가정을 오는 거잖아요. 증감 방향이 뭐하면? 다르면. 뭐가 다르다? 순위가 다르다. 즉 위에 있는 명제와 아래에 있는 명제는 동치죠.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거에 대우명제도 참이니까. 지금은 제가 요 순위 비중이라는 거에 포인트를 둬가지고 이걸 순위를 찾았는데 사실 1번 같은 거를 우리가 풀 때에는 되게 사실 이 문제는 쉬우니까 몇 개 안 나왔는데 엄청 많이 나오는 자료 해석 문제들이 자료가 많아요. 한 20칸까지도 나와요. 그럼 거기서 1부터 20까지 순위를 다 적고 있으면 시간 더 오래 걸리죠. 그럼 어떻게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일단 이게 틀린지 아닌지는 판단이 어떻게 빨리 판단이 가능한 거예요? 변화의 증감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 감소하고 너 증가하고 너 감소하고 너 감소하는데도 증가했으니까 여기 틀렸네. 이렇게 찾는 거죠. 왜냐하면 자료에서 선지 중에서 옳은 것은 문항 개수밖에 없는데 틀린 거는 문항 개수 곱하기 3 또는 4개만큼 있죠. 그래서 틀린 선지 찾는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맞다는 거를 확인하는 것보다 틀린 걸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틀리는 데는 전체가 다 틀려야 틀린 게 아니라 하나의, 즉 이걸 필요 조건이라 하잖아요.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지 않아도 이게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 확인해서 시간을 세이브를 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4번을 한 번에 봐볼게요. 내국인 대상의 매출액 중 식음료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다. 그럼 매출액 중에 식음료업이니까 요 전체 다 더한 것분에 얘를 묻고 있어요. 그죠? 그럼 방금 전에 이 전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랑 달라요. 방금 전은 뭐였죠? A분의 B랑 C분의 D, 즉 분수끼리 비교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하나의 분수값이 뭐보다 크고 작냐? 어떤 수치보다 0.4보다 크냐 작냐 이걸 보는 게 조금 다른 지점인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럴 때는 방금 했던 뭐 비율판정법, 용병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분모를 정말 나눠서 이 값을 둘이 비교하면 안 되죠. 식을 변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넘겨가지고 B라고 하는 녀석이 뭐보다 큰지 0.4A보다 큰지 확인해 주시는 거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양변에 이거를 0.4를 10분의 4, 이게 5분의 4니까 여기에다 5배를 해주시게 되면은, 아이고, 0.4니까 10분의 4죠. 그럼 5분의 2죠. 여기 5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5배를 해주시게 되면 5B가 2A보다 큰지 확인해 주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얘기가 뭐예요? 이게 전체죠. 이게 일부죠. 그죠? 그럼 만약 등호가 성립했다면 전체가 5라고 했을 때 분자는 2가 딱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하고 나머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2에 해당할 때 얘는 몇에 해당되는 거예요? 3에 해당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느껴져야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40% 이하인지 확인하는데 비중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몇 퍼센트?
60%보다 큰지라는 얘기가 똑같죠. 그럼 기준이 되는 게 40대 60의 비중이 되는 거니까 몇 대 몇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녀석이 나머지랑 비교했을 때 2대 3의 비율보다 작은지 큰지를 판단하는 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다 써놓으실게요. 우리는 판단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2대 3하고 비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2대 3이라는 건 이 녀석의 50% 증가한 거니까. 그럼 얘가 한 100만 점 되니까 150만 넘어가냐 이렇게 물어보고 똑같잖아요. 근데 딱 봤을 때 150만은 절대 되나요? 9만, 3만. 안 되죠, 그죠? 해봐야 140만도 안 되네. 그럼 얘가 2에 해당하는 게 좀 더 큰 거니까 4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네. 자,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거랑 똑같아요. 외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은 내국인 대 전체 매출액 20% 이상이다. 이건 비를 몇 대 몇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20%와 80%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죠? 1대 4 이상이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비교를 한다는 거죠. 딱 1대 4가 될 때 딱 20%예요. 나머지 게 4가 되고 문제 얘기하는 게 1일 때. 그럼 그것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이상 이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고 4번 내국인 대상 매출액과 외국인 대상 매출액 가장 큰 업종. 이런 거예요. 딱 봤을 때 지금 다 비중 계산하고 조금 이야기를 바꿔서 논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4번 또 혼자서 너무 쉬운 거 물어보고 있다면 판단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정답이 안 될 확률이 일단 요거 하나만 얘기했을 땐 이거는 거의 100문제 중에 100개의 선지 중에서 한 97개, 98개입니다. 정답 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아까 제가 10문제 중에 8문제라고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무조건 5초가 아까워요. 차라리. 자, 그 다음 5번 외국인 대상 전체 매출액 중 쇼핑몰이 차지하는 것은 비중은 50% 이상이다. 몇 대 몇으로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1대 1인 거죠. 나머지가 쟤보다 큰지 작은지. 요건 맞네요. 그죠? 나머지 거 합치면 외국인이 이제 더 크니까 딱 봐도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외국인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비중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비중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게 포인트입니다. 쉬운 문제지만.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쉬우니까 만약에 풀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풀지 않아도 한 1분 30초 안에 푸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습관들이 나중에 고난도 문제가 적용이 되고 많은 문제로 확대됐을 때 푸는 시간이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습관을 계속 들여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수업 시간에서도 인문 강의는 조금 다른 지점이 문제 풀이 시간을 왜 드리냐. 본인이 푼 이 사고 과정과 식 처리가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끼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40문제 풀고 며칠 지나면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잘 풀었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야. 시간 안에 풀었으면.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셔야 돼요. 내가 풀어가는 이 사고 과정과 저 사람의 사고 과정 혹은 이제 뭐 기출문제 해설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고 과정이랑 비교를 하시면서 그걸 본인이 계속 교정을 하셔야 되는 과목. 모든 과목이 그러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됐으니까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이어서 이제 계속 유형별로 하나씩만 오늘은 제가 수업 소개 겸 드릴게요.